하지만 이전의 변이 바이러스들이 폐까지 침투했던 것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목이나 코에 주로 감염돼서 위중증 이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네, 바이러스가 좀 진화하면서 감염 확산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신희철 교수님, 이런 바이러스 변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바이러스는 이제 자손 바이러스를 만들면서 증식을 할 텐데요. 이 증식을 하는 과정 중에 유전자를 복제해야 됩니다. 근데 유전자 복제 과정 중에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일단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작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돌연변이는 바이러스한테 이득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결국 바이러스한테 이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화론적인 이제 법칙에 따라서 진화적 선택압이 작용을 하면서 바이러스한테 유리한 복제에 유리한 그러한 돌연변이들이 선택이 되면서 새로운 변이주로 확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바이러스한테 유리한 조건은 무엇인가, 선택압이 무엇인가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러스 자체가 전파를 빨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면역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항체를 가진 사람들에서도 감염을 성립시킬 수 있게 항체로 도망가는 그런 이제 기전이 되겠는데요.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전파 자체도 잘 되고요. 또 항체도 회피하는 능력을 두 가지를 다 가진 그러한 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에 맞춰서 방역 체계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권 원장님, 변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이미 단계적 일상 회복도 동시에 들어갔었던 적이 있고 이번에도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방역 체계를 개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먼저 검사와 관련해서는 오미크론도 그렇고 코로나가 대체적으로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 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현재와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PCR로 바로 확진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다른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 클리닉에서 자가 진단 검사나 또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로 양성이 나오면 그 다음에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호흡기 감염병의 관리 체계이자 현재의 PCR 역량을 고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 기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확진자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든 미완료자든 구분 없이 7일간만 격리가 이루어집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여부는 예방접종 2회 후에 14일부터 90일까지 그리고 3회 접종한 걸 완료자로 치게 됩니다. 다만 접촉자의 경우에는 격리 대상을 동거인 중에 예방접종 미완료자나 또는 감염 취약 시설에 내에서 밀접 접촉자로 한정해서 저희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격리 기간은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미완료자의 경우에는 7일간 격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로 지금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갑작스러운 방역 체계 변화에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텐데요. 정재현 교수님, 이런 변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방역에 있어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방역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한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이 있고 피해를 완화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은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엄격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전략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했던 3T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확산 억제를 위한 전략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확산 억제를 위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자원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유행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그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 피해 완화 전략으로 이행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피해 완화 전략으로 이행을 시도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이 되었었는데 그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억제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넘어가자라는 의미였었거든요. 네. 하지만 완화 전략으로 넘어갈 때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질환 자체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감소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델타 변이에 있어서는 준비가 부족한 측면도 있었고 아직까지 중증화율이 높았기 때문에 완화 전략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에 실패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전파 능력이 이미 매우 높기 때문에 확산 억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너무 적어진 상태이고
다행스럽게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화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중환자 병상도 확보가 되었고 추가 접종률도 높아져 있고 경구용 치료제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완화 전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책적인 기반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주간 많은 정책들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정책의 변화를 모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방역 정책 전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완화 정책으로 넘어갔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격리 기간이 7일로 줄었다.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가 완화되었다라는 정보를 단편적으로 듣긴 들으시는데 이런 전체적인 전략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 분이 없다라는 게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피해는 받자라는 것이고 일종의 확산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용인하자라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 여러 가지 방역 정책에 있어서 혼선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사이에서 서로 이치에 맞지 않는 방역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교통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